국민연금 말고 사는 동안 매달 절대 끊기지 않는 돈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요? 그딴 거 다 거품이고 결국 깡통 찬다는 말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진짜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3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400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해외 주식이 36.5%, 국내 주식이 21%, 채권이 26%, 대체 투자가 16.2%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국민연금조차도 매달 들어오는 돈을 만들기 위해 주식과 리츠 채권을 섞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아직도 월급처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 차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살면 되지. 왜 굳이 다른 걸 만들어? 은퇴하고 나면 그냥 적금 깨서 쓰면 되지. 뭐가 그리 복잡해? 솔직히 말해서 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대략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얼마일까요? 80만 원도 안 됩니다. 여기에 의료비, 주거비, 경조사비까지 더하면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은 무조건 더 나갑니다. 이 차이를 메꾸지 않으면 은퇴 후 10년, 20년을 살아가는 동안 원금은 점점 깎여 나가고 결국 바닥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적금 깨서 쓰면 되지 하면서 원금을 까먹는 구조를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주식으로 월급 만들다니 미친 거 아니야? 한 방에 다 날릴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국민연금 외에 이렇게 매달 꽂히는 현금 흐름은 영원히 생기지 않습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원금을 까먹지 않고 사는 동안 매달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당신의 자산을 일하는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마치 논에 물이 흐르도록 도랑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도랑을 잘 파놓으면 당신이 직접 물을 퍼 나르지 않아도 물이 저절로 흘러듭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계좌에 자산을 넣어라. 둘째, 배당이나 이자가 매달 들어오도록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라. 셋째, 은퇴 시점이 되면 그 흐름을 인출로 전환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연금저축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가 대표적입니다. 왜 이 계좌가 중요할까요? 일반 계좌에서 매달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습니다. 배당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5.4%입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 안에서 운용하면은 배당소득세가 과세 이연됩니다. 즉,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만 냅니다. 게다가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3.3%에서 5.5%입니다. 15.4%와 3.3% 이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매달 100만 원씩 20년을 운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 계좌라면 매년 18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라면은 그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고 그 돈을 다시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최종 수익률에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월별 배당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 상품에 올인하지 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면 된다는 말에 속아서 커버드콜 ETF 하나만 샀거나 리츠 하나만 삽니다. 그러면 배당일이 몰려서 한 달은 두둑하고 다음 달은 쪼들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ETF별 배당 지급 시기를 확인해서 월별로 배당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섞어야 한다고. 예를 들어 어떤 ETF는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을 줍니다. 다른 ETF는 2월, 5월, 8월, 11월에 줍니다. 또 다른 건 3월, 6월, 9월, 12월에 줍니다. 이렇게 섞으면은
매달 꾸준히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고배당주, 리츠, 채권 ETF까지 섞으면 매주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이라는 게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 단위로 나누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은퇴 시점의 인출 전환입니다. 운용 초기에는 배당과 이자를 재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은퇴 시점이 되면 배당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인출률입니다. 너무 많이 빼면 원금이 줄어들고 너무 적게 빼면 생활이 빠듯합니다. 전문가들은 월 3에서 5% 정도의 목표 인출률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총 자산이 3억 원이라면 연간 1,8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를 인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금이 크게 깎이지 않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단위로 천천히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 전략의 성공을 결정짓는 건 공급망과 밸류체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로켓을 만드는 회사보다 로켓이 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배당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 리츠의 임대 수익을 내는 건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부품입니다. 이 부품들이 제대로 돌아가야 당신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리츠는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데 이 임대 수익은 경기 변동에 덜 민감한 편입니다.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어디 살아야 하고 사무실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리츠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면 배당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개인의 재테크를 넘어서 국가 전체의 큰 그림과 연결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보세요. 국내 주식 21%, 해외 주식 36.5%, 대체 투자 16.2%. 국민연금은 전 세계 주식과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해서 매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금은 231.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3의 월급을 만드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즉, 국가가 가장 신뢰하는 자산 배분 전략은 바로 월급처럼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이 이걸 따라하지 않으면 국가 경제의 성장 과실을 놓치는 겁니다. 외국인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상되는 반박을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반박. 배당금이랑 이자랑 다 합쳐봐야 고작 연 5%도 안 나오는데 그걸로 무슨 생활을 하냐? 맞습니다. 연수익률이 5% 미만이면 총자산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생활비가 빠듯합니다. 하지만 이 반박은 지금 당장 100% 현금화해서 쓰겠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진짜 전략은 그게 아닙니다. 운용 기간 동안 배당과 이자를 재투자해서 복리로 불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대부터 매달 50만 원씩 연금 계좌에 넣고 연 평균 6% 수익률로 굴리면 30년 후에는 약 5억 원이 됩니다. 이 5억 원에서 연 5%만 인출해도 연 2,500만 원, 즉 매달 208만 원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400만 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고작 5%라고 말할 게 아니라 5%로 얼마나 불릴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반박,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배당도 다 줄어들지 않냐?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주식 시장이 폭락하면 배당을 줄이는 기업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업이 동시에 배당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리츠의 경우 임대 계약이 장기로 되어 있어서 경기가 나빠도 당장 임대료가 줄지 않습니다. 채권 ETF는 원금과 이자가 약속되어 있어서 주식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ETF는 주가가 떨어져도 옵션 프리미엄으로 일정 수익을 확보합니다. 중요한 건 이 상품들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 가지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으면 한쪽이 흔들려도 다른 쪽이 받쳐줍니다. 세 번째 반박.
연금 계좌는 돈이 묶여 있어서 급할 때 못 꺼내잖아. 그럼 죽은 돈이지. 이것도 오해입니다. 연금 계좌는 만 60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그러니까 연금 계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급할 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비상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정석입니다. 연금 계좌는 어디까지나 장기 노후 자금입니다. 단기 자금과 장기 자금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묶여 있다는 건 오히려 장점입니다. 충동적으로 돈을 깨먹는 걸 막아주니까요. 그렇다면 투자자가 진짜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수주와 반복 매출입니다. 배당을 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영업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 또는 정부와 장기 계약을 맺은 기업이 안전합니다. 둘째, 공급망 내 대체 불가 여부입니다. 그 기업이 없으면 안 되는 구조인가? 예를 들어 전기 요금을 받는 한국전력 같은 곳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정부와의 연결성입니다.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는 기업은 배당을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이름만 붙은 리츠와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수익을 내는 리츠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름만 붙은 리츠는 배당을 약속만 하고 실제로는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배당 이력과 배당 성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경고도 있어야 합니다. 첫째,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주가가 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당을 주면 그만큼 회사에 남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성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커버드콜 ETF는 상승장에서 수익률이 제한됩니다. 주가가 폭등해도 옵션을 팔아서 수익을 확정했기 때문에 상승분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셋째, 금리가 오르면 리츠와 채권 가격이 떨어집니다. 2022년처럼 금리가 급등하면 리츠 가격이 10에서 20%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이해하지 않고 무턱대고 들어가면 단기적으로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산업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긴 시계열로 보는 겁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은 배당과 이자는 꾸준히 쌓이고 주가도 장기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단기 조정에 놀라서 팔아버리면은 그동안 쌓아온 복리 효과를 다 날리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당장 월급처럼 나오는 상품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 상품은 대개 수수료가 높거나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첫째, 연금 저축계좌나 IRP를 개설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자동 이체하는 겁니다. 둘째, 그 계좌 안에서 월배당 ETF, 리츠 ETF, 채권 ETF를 적절히 섞어서 매수하는 겁니다. 셋째, 배당금이 나오면 그거를 다시 같은 상품에 재투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해도 10년 후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때가 되면은 당신은 그 국민연금만 믿고 있던 사람과 제3의 월급을 만든 사람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